자, 반면에 오늘 경기에서 저는 역시 괜히 투엘이 아니구나. 물론 정신나간 사이코 같은 이상한 짓을 인성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그 부분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역시 하는 걸 보고서 와, 첼시가 이렇게 몇 경기 만에 확 좋아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보여요. 결국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부름을 받는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어쩌면 넘어가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그치. 이건 치명적인 매력, 네. 전술적인 매력. 이거 매력이죠. 그리고 나 보면서 첼시 경기가 최근에 경기 보면서 재밌는 거야. 음. 보는 맛이 있어. 그렇죠. 이걸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이러면 이렇게 바꾸는구나. 오늘 보여줬던 여러 가지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 때문에 너무 재미가 가고 지루가 없었지만 전반전에 그러니까 첼시가 약간 내려서기 전에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투헬 첼시 보는 맛에. 네. 그래서 첼시 경기력이 딱 중앙에서의 빌드업의 개선점이 갇힌 것, 그리고 조르지뉴와 같은 자원들을 새롭게 쓰고 있다는 거. 그래. 네. 조르지뉴 단점이 명확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가려놓잖아. 장점을 딱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독의 능력이죠. 물론 오늘도 조르지뉴가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만 조르지뉴의 장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잘하는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전에도 첼시는 배치만 좀 바뀌었는데 역습의 대비를 위해서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측면 자원, 윙백 자원으로 서게 됐고 오도이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드 내지는 윙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뛰게 됐습니다. 빌드업을 할 때 첼시는 백3에서 백4로 바뀌는 시스템이죠. 오른쪽 스토퍼에 있는 아스필리쿠에타가 풀백으로 올라가면서 포백처럼 대형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 있는 마운트 아니면 오도이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3선 2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특히나 많이 내려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마운트는 인상적입니다. 네. 아주 잘하더라고. 오늘 경기장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슈팅 때릴 때나 판단할 때 선수들이 원터치를 못 가져가고 한번 볼을 잡아두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트도 전반에는 약간 기회를 놓치거나 약간 슈팅이나 패스에 미스가 나오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걸 상쇄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죠. 진짜 뿌듯하게 첼시 팬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그 베르너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방향 쪽으로 좀 빠졌을 때는 이 마운트의 움직임 마치 펄스나인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워낙 행적으로 이 세 명의 공격진이 자꾸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하프 스페이스 아니면 배후 공간 침투,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까지 아주 용이하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일단 빌드업이 잘 전개가 되었었고 그리고 측면 자원이 폭을 계속해서 넓히죠. 오른쪽에서는 역시 제임스가 되겠고 왼쪽에는 약간 경기 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알론소 아니면 베르너와 같은 자원들이 이제 빠져서 폭을 베르너도 넓혀주는 왼쪽으로 역할을 그러니까. 맡아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알론소로 선택을 했어요. 네, 알론소가 선택된 게 저는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이러한 역할을 자원에서 측면에서 좀 폭을 넓혀주는 역할이고 중앙 자원들에게 측면 자원들이 폭을 넓혀주니까 자연스럽게 상대가 따라 나오게 되면 중앙 자원들이 압박을 덜 받고 공간도 생기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중앙 자원들이 있잖아요. 2명의 삼선 자원과 2명의 공격형 미드필드 자원 그리고 원톱에 있는 베르너까지 이 모여있는 중앙 쪽의 선수들 한 5명 이상의 선수들이 짧은 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패스를 연결하고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아기자기한 중앙 빌드업을 시도하는 게 최근 첼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중앙에서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의 이 밸런스와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도이, 리스 제임스 혹은 마운트가 오른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럼 거기에서 진짜 솔직히 오늘은 벤 데이비스가 불쌍해 보였던 게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냥 숫자가 딱딱딱 오는데. 그러면 이건 안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벤 데이비스 뭐 그렇게 대단히 잘하는 선수, 실수 많이 하고 못하는 선수 아니야. 그 안에서. 근데 거기를 집중 공략을 오른쪽 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버겁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 결국 이 전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좁은 간격이에요. 그래, 간격 유지와 압박이 아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압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좁은 간격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첫 번째로 그라운드 내에서 세컨볼을 계속 따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지점에 세컨볼이 날아오는데 좁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팀은 한 공간에서 2-3명의 수적 우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세컨볼을 잡는데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압박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볼을 빼앗겨도 그 지점에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바로 압박을 따라 나가서 그대로 전방 압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역습을 지연하는 부분에서 꽤 능숙한 전환 속도를 자랑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위칭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바꾸기도 좋죠. 네, 선수들이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으면 스위칭하려고 하는데 상대 팀들이 야 얘네 스위칭하나 보다 하고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좁은 간격이 있으면 스위칭의 소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스위칭이 행해질 수 있죠. 이 스위칭이 순간적으로 아주 유려하게 이루어지면
상대 수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그때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날 베르너, 오도이, 마운트 보면 배후 공간 침투할 때 토트넘 선수들이 마크 대상을 놓치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다 스위칭이 행해졌기 때문에 발생됐던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좁은 공간에 간격을 만들게 되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애매해지는 선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캉테. 그래서 결국에 오늘 사실 캉테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땐 토트넘 밀고 있었던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그 얘기 EPL에서 했어요. 히든풋볼 EPL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형철이랑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조르지뉴가 전술의 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이전에도 투헬 감독이 조르지뉴를 영입하고 싶어 했었던 걸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러면 캉테가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도가 좀 잘 안 나와요. 보면은 캉테가 우리가 기대하는 플레이는 세컨볼 잘 따주는 거, 압박 많이 가져가 주는 거, 딱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면 첼시가 이미 조직적으로 좁은 간격을 유지해서 팀적으로 세컨볼을 잘 따내고 있고 팀적으로 이미 압박의 강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캉테의 개인 능력이 정말 우수한 건 사실인데 캉테만이 뽐낼 수 있는 개성을 충분히 팀 자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팀 입장에서는 좀 더 빌드업의 용이한 구성을 찾아 나서게 될 테고 그럴 때 캉테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캉테 자리가 좀 좁아질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캉테 자체도 개인의 폼이 이전보다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또 캉테가 투엘에게 여러 가지 쓰임새로 잘 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원픽은 조르치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핵심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러한 조짐이 좀 보인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투엘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밸런스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더라고요. 인터뷰에서 후반에 우리는 점유율이 낮았지만 수비에 대한 의지와 강렬함은 남아있었다. 상대방 축구에 우리가 압박을 받는다면 이에 대비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어느 정도 내려서 선택을 한 게 투엘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투엘은 그 전술적인 유리함과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할 때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이 감독은 가끔 필요하면 내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 집착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고 결국 밸런스에 대한 것은 기록이 말해주더라고요. 주제 무리뉴의 첼시 일기 시절 무리뉴가 2004년에 부임한 직후 첼시에서의 3경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마쳤거든요. 그렇지. 0대0, 2대0 승리, 0대1 승리. 이거 다 기억하시네요. 네, 이후에 투엘 감독은 무리뉴 감독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부임 직후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첫 첼시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쓰게 됐고 근데 투엘은 이러면서도 점유율은 다 우위를 점했어요. 울브스전 79%, 번리전 71%, 그리고 토트넘전도 후반전에 좀 내려서서 그렇지 전반에는 앞선 2경기보다 점유율이 꽤 높았습니다. 거의 8대2까지도 네. 갔었고 전체적으로 평균 7대3을 유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엘 감독의 인터뷰처럼 점유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이거를 굳이 포기할 필요 없다.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수비수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덜 놓여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드러났다는 게 이 기록상으로도 말해주는 건데.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중간에 티아고 실바가 부상당하고 크리스텐센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텐센은 되게 불안한 수비수죠. 우리가 그걸 봐왔잖아.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해왔던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앞으로 실바가 어느 정도 부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투엘이 또 한 번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 크리스텐센이 나와도 이거는 팀 단위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내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투엘이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내 확신이 있나 봐. 왜냐면 그만큼 좋은 축구를 보여줬으니까. 조직이 잘 발전된 팀은 개개인의 부담이 덜어지게 돼요. 덜어지죠. 네, 이게 결국 지금 무리뉴의 사례와 좀 급격하게 반대되는 거죠. 완전 반대되는 거지. 네. 네. 우리 개인의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토트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투엘의 첼시도 앞으로 어떤 곳에서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미흡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팀으로서 조금 더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아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에 대한 기대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는 역시 공격진의 결정력입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면 공격골이 없습니다. 네. 베르너도 아직은 골을 만들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필드골이 아니었죠. PK골인데 조르지뉴가 찼고요. 네. 그 전 두 골은 수비수가 다 넣었던 골이기 알론소랑 때문에 아스필리쿠에타 더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진의 결정력이 사실 첼시가 이날 경기 내용을 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쫄려야 할 경기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무리뉴 특유의 한방 철퇴 아니면 세트피에서 한방 그래서 비기지? 그러면 무승부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기 이 정도로 완전히 지배해놓고서 네, 물론 그래도 투엘 감독이 욕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네. 이 분위기상. 하지만 어쨌든 아쉬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공격진의 결정력이
만든 기회 대비 12회 후 3경기 3골 그리고 모두 다 수비와 미드필드에게서 나온 골이라는 점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기록이고요. 저는 이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오른쪽은 지금 굉장히 첼시가 유리하게 잘 풀리고 있어요. 우측이 메인이야. 네, 근데 왼쪽은 조금 더 조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오른쪽의 경우에는 폭을 넓히고 직선적으로 관여하는 선수가 어떻게든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리스 제임스가 일단 그 역할을 이번 경기에서 수행을 해줬고 지난 경기까지는 허드슨 오도이가 또 폭을 넓히는 정발 윙어에 가깝게 네. 윙백에 가깝게 배치가 됐었죠. 여기에 오른쪽 스토퍼의 아스필리쿠에타까지 가세가 되니까 수적 위를 잡는 게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첼시는 이날 토트넘전 초반에도 꽤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펼쳤고 벤 데이비스한테 부담을 많이 안겼거든요. 근데 왼쪽은 제가 볼 때 약간 애매함이 있는 게 왼쪽 공미에 나서는 마운트도 어쨌든 안쪽에 관여되는 선수고 마르코스 알론소도 이 선수는 중앙 침투를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득점을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폭을 넓히는 선수가 그쪽에 직선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왼발잡이 윙어 이런 네. 선수들이 있으면 좀 괜찮을 때 아니면 사실 근데 벤치를도 중앙으로 좀 들어오려고 그러는 감이 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벤치를 벤치맨이- 양호하긴 하죠. 네. 근데 알론소를 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폭을 넓히는 선수가 그렇지. 어느 선수가 될 것이냐. 네. 이게 빠르게 발견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야 첼시 어차피 오른쪽 위주로 두들긴다. 우리 이쪽만 막자.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수비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는 무리뉴한테도 이날 칭찬할 구석은 전반전 중반부터 이 공격 방향을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르바인과 은돔벨레가 아예 왼쪽으로 좁혀서 첼시의 3선을 묶고 맞아요. 손흥민이 아스필리쿠에타 수비하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려왔어. 네. 이게 딱 첼시의 오른쪽 공격 방향을 토트넘이 읽으니까 예측을 한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왼쪽 조합도 조금 첼시는 다시 구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웬만하면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발 배치가 될 수 있는 윙백이나 윙어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벤치를 이제 없죠. 네, 그리고 윙의 경우도 사실 약간 애매함이 있습니다. 없지. 이거 클리시도 안쪽 하킴즈가 왼발을 씁니다만 이 선수는 왼발에 폭을 넓히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네.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접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론소도 왼발이긴 하지만 중앙 침투도 하고 그리고 직선적으로 뛰는 게 되긴 해요. 근데 느리잖아요. 느리지. 크로스를 그렇게 잘 올리는 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네. 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투에리 사이어낸 조르지뉴. 네. 역시 조르지뉴는 킹갓으로 이제 다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활약이죠. 물론 이 선수의 특유의 단점 때문에 언제 이게 뽀록이 날지 모르고 상대방이 전술가 감독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지자. 그러면 조르지뉴는 핵심이자 그런 거 있잖아. 로봇이나 만화나 어떤 영화 중에 보면 되게 센 친구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기는 가드가 없어. 그래서 푹 찌르면 죽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야.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그치. 지금까지는 조르지뉴의 어떤 장점을 마치 제가 자주 지금 EPL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리가 조르지뉴를 쓰듯이 장점을 쭉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르지뉴 대신 그 점은 유의해야 됩니다. 모든 첼시 감독 초기에는 잘했어요. 그래. 램파드, 사리, 그렇지. 지금 투에까지. 램파드도 초반엔 좋았어. 그렇죠. 네,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최근 경기들 조르지뉴는 팀에서 맡고 있는 비중이 꽤 커 보입니다. 일단 나폴리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전진 패스에서 조르지뉴만한 후방 자원이 확실히 없구나 이런 느낌을 최근에 일단 주고 있고 움직임이 개선됐더라고요. 네. 항상 램파드 감독의 최근 마지막 당시의 조르지뉴 경기력을 보면 볼 잡을 때 안 뛰어요. 본인이 안 뛰니까 압박에 갇히는 게 약간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투엘 감독 부임하고서 이걸 잡아주는 건지 아니면 파트너 코바치치하고 좀 더 동선에 대한 후연이 잘 된 건지 지속적으로 볼이 받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주니까 압박을 벗어나고 그 뒤에 본인이 전방 바라보는 방향을 만들어서 간결하게 중앙으로 패스를 딱 찔러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일단 좀 돋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바치치 역시도 파트너 움직임을 꽤 잘 수행했죠. 그게 중요해요. 조르지뉴 옆에 누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조르지뉴 혼자서 수비가 안 되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옆에 알랑이 돋보였던 겁니다. 그쵸. 네. 코바- 지금은 코바치치가 그걸 해주고 있는 거고. 활동량으로 조르지뉴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을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또 공을 달고 올라갈 직접적으로 운반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또 알랑이랑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런 부분은. 네. 근데 직접 운반 가능, 직접 타격 부위 가능. 그렇죠. 네, 이번에 경기에서 나왔던 페널티 박스 근처만 가면 코바치치가 그렇지. 내야할 때도 그랬지만 시야가 좁아져요. 네. 거기서부터는 박스 근처에서 이상하게 판단이 좀 아쉽더라고. 동료한테 활용이 안 되고 슈팅도 좀 아쉽고 하니까 이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조리준의 파트너로는 손색이 없어 보이고 네. 무엇보다 마운트가 아래로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3선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고 좋아 있죠. 마운트. 네,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도 상대적으로 압박을 덜 받게 되면서 앞쪽으로의 전진 패스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됐고 이제 캉테를 과연 어떻게 이 자리에 적응을 시킬 것이냐 이것 또한 첼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첼시 경기 요즘 아주 재밌습니다.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경기나
앞으로 쭉 저는 그래서 기대되는 경기 하나 생겼어요. 첼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어떻게 될지. 그렇긴 하네. 예, 투헬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네. 있는 이 시메오네도 이번 시즌 사실 변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느낌을 좀 많이 보고 싶다. 음. 예, 궁금해지는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